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부터 지역상담사 2급 실기 기출문제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제가 직접 정리를 했으니 한번 오늘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의 생활 양식 유형 4가지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일단 도식화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위, 회사,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지배형이죠. 활동 수준은 높은데 사회적 관심이 낮아요. 그래서 타인에게 지배적 태도를 보인다. 요 세 가지 특징이 있고요. 기생형은 활동 수준은 중간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사회적 관심은 낮죠. 그래서 타인에게 의존적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기생한다, 의존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회피형. 활동 수준, 사회적 관심이 모두 낮은 단계예요. 그래서 타인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죠. 자, 사회형, 가장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활동 수준, 사회적 관심이 모두 높아서요. 사회적으로 가장 유용한 표본이다. 라는 거 4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과정 목표 4가지를 쓰시오. 혹은 3가지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4가지를 외우는 게 좋겠죠. 자, 먼저 사회적 관심을 가지도록 돕는다. 자, 그리고 패배감을 극복하고 열등감을 감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잘못된 가치와 목표를 수정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4번 동기 수정에 초점을 맞추고 잘못된 동기를 바꾸도록 돕는다. 5번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에 기여하도록 돕는다. 즉 우리 외우기 쉬운 거는 사회적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돕는다. 요 사회적, 사회라는 단어 하나 같이 외워두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가치 수정을 해주죠. 자, 가치와 목표를 수정하도록 돕는다. 자, 그리고 동기 수정을 하고 동기를 바꾸도록 돕는다. 이렇게. 그리고 패배감이라는 단어도 하나 있죠. 자, 이렇게 단어를 위주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4개 정도 외워주시고요. 자, 아들러가 주장한 열등감 콤플렉스의 원인 3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관 열등감이죠. 이 기관 열등감이라는 것은 우리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신체적 부족으로 인한 컴플렉스. 내 신체적으로 바꿀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내 신체적으로 있는 컴플렉스를 기관 열등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과잉보호, 마찬가지 부모에게 나오겠죠. 그래서 부모가 과잉보호를 함으로 인해 내가 자신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컴플렉스들을 우리 과잉보호 컴플렉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양육 태만입니다. 자, 이 열등감 컴플렉스 모두 부모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모의 양육 태만으로 인해 자존감 부족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컴플렉스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붙여 1과목에서도 많이 외웠죠. 탐전행. 자, 이 3단계 모델 탐전행이다. 탐전에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짧게 정리를 해보니까 자, 먼저 탐색 단계, 자기 개발, 흥미와 적성에 대한 탐색, 그리고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이 이루어진다. 요거 그대로 외워주시고요. 전환 단계는 뭘까요? 자, 일과 삶의 가치에 대한 조사, 자신의 가치에 대한 피드백 혹은 가치와 피드백 간의 불일치 해결이 이루어지는 단계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행동 단계. 자, 이제 행동해야겠죠.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해 자원 탐색, 정보 수집 등이 이루어지면서 즉각적 및 장기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라는 요 단어들 다 들어가셔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3단계, 부처의 3단계 중 탐색 단계와 행동 단계에서 하는 것을 3가지씩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가지만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탐색 단계에서 자기 개방, 그리고 흥미와 적성에 대한 탐색, 그리고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 우리 아까 다 봤었죠? 추가로 불일치에 대한 해결 이런 것도 기억나시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탐전 행위니까 행동 단계 마지막이죠. 자, 목표 설정과 행동 계획의 개발, 그리고 목표 달성 촉진을 위한 자원 탐색, 정보 수집 이런 거 있었죠? 자, 근데 나눠서 써도 된다. 정보의 수집과 공유 있고요. 그리고 4번 즉각적, 장기적 의사결정을 위한 구체적 행동의 실천이다. 그래서 요거는 2번, 3번, 4번을 외워주시면은 우리 탐전행을 쓰는 과정에서도 쉽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보딘 보겠습니다. 보딘도 우리 바로 떠오르는 거 의정자직학이죠. 자, 의정자직학을 쓰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딘은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을 체계화하면서 직업 문제 진단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 3가지를 설명하여라. 자, 3가지니까 여기서 3가지 정도만 써주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 다 외워두는 게 좋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의정자직학, 의죠. 의존성, 자기주도적이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타인에게 말 그대로 의존하는 거죠. 그리고 정보의 부족, 왜 경제나 교육 기회결여 박탈, 결여됨으로써 생기는 정보의 부족인 거죠. 그래서 직업 선택과 진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자아 갈등이죠. 자아 개념과 다른 심리적 기능 간의 내적 갈등으로 직업 결정이 어려운 거예요. 자, 이거는 내 스스로 자아가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4번 직업 선택의 불안, 직이죠. 자신이 원하는 일과 타인의 기대가 충돌할 때 가지는 선택의 불안이다.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딴 걸 하라 그럴 때 이런 직업 선택의 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확신의 결여입니다. 결정은 했어요. 근데 확신 부족해서 상담자를 찾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요거 우리 1과목에서 우리 필기시험 때 많이 봤으니까 쉽게 외워지실 겁니다. 자, 추가로 보딘도 한 번 더 볼게요. 정신역동적 상담에서 보딘의 직업 상담 과정을 쓰고 설명하시오. 자,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탐색과 계약 설정입니다. 자, 뭐냐? 자, 우리 정신역동적, 보딘이 정신역동적 상담을 하죠. 그래서 내담자의 정신역동적 상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고 상담 전략을 합의하는 것이다. 이게 탐색과 계약 설정이고요. 자, 그리고 중대한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개인의 성격에 맞춰서 직업을 바꿀지 아니면 직업의 내 성격을 바꿀지 이것을 고민하는 중대한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단계고요. 자, 세 번째 변화를 위한 노력이죠. 자, 이러면 이제 선택한 직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 요소들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자기 인식을 증가해 나가는 단계가 바로 변화를 위한 노력이다. 그래서 탐색과 계약 설정, 그리고 중대한 결정, 그리고 변화를 위한 노력, 이 세 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롬볼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크롬볼츠는 나오는 문제가 요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크롬볼츠 나오시면 바로 써주시면 되는데, 자, 진로 선택 이론 중 사회학습 이론에서 크롬볼츠가 제시한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세 가지만 쓰시오. 자, 우리 이것도 외웠었죠? 1과목 할 때 유한, 학, 과 이렇게 해서 외웠었습니다. 자, 유는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이죠. 자, 개인의 진로 기회를 제한하는 특진로, 뭐 인종, 성별, 신체적인 모습 및 특징, 지능, 재능 등이 속한다. 자, 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환경적 조건과 사건이죠. 자, 환경상의 조건이나 특정한 사건 때문에 개인의 진로가 영향이 미쳐진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학습 경험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떤 것을 학습했나, 그런 학습한 경험이 현재나 미래의 교육적, 직업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학습 경험으로 보는 거고요. 마지막, 과제 접근 기술이죠. 개인이 환경을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미래를 예견하고 예측하는지 이런 능력이나 경향을 의미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로 선택에 영향이 미쳐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끝으로 코틀 두 문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틀의 원형 검사에서 원의 의미, 원의 크기, 원의 배치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자, 이것도 우리 필기시험 때 준비 잘 하셨죠? 자, 먼저 원의 의미는 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차원을 뜻하죠. 가장 핵심이죠. 그리고 어떤 시간 차원이 개개인의 시간 전망을 지배하고 연관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자, 이걸 어떻게 보냐? 원의 크기죠. 자,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인 친밀감을 나타내주는 것이 결국 원의 크기이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원의 배치는 네 가지가 있죠. 자, 먼저 원이 접해져 있지 않으면 고립, 경계선에 접해 있다. 그럼 연결,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있다. 그럼 연합, 완전히 중첩되어 있다. 그러면 통합이다. 이 네 가지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코텔 문제 하나 더 보고 일단 이 영상 마무리 할게요. 자, 진로 시간 전망 검사 중 코텔의 원형 검사에서 시간 전망 개입의 세 가지 차원을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이것도 우리 많이 외웠었죠? 방변통이죠, 방변통. 자, 방향성은 뭘까요? 미래 지향성을 증진시키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구성하는 것이 방향성.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을 구성하는 것이다. 방향성이고요. 변별성.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하고 미래 계획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강화시켜서 목표 설정을 신속하게 하는 것. 여기까지 써줘야겠죠? 자, 우리 방향성은 미래의 지향성을 증진시켜서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건데, 변별성은 미래를 현실적으로 느끼게 하여서 이 미래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시켜서 목표 설정을 빨리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통합성, 자, 현재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통합하는 거예요. 연결시키고 계획한 기법, 우리 훈련한 기법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습해서 미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이 통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문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10과목 10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담자의 흥미를 사정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흥미 사정 기법을 세 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만 쓰면 되죠. 자, 먼저 첫 번째 직업 선호도 검사가 있습니다. 홀랜드가 제시한 흥미유형 6가지 있죠. 6가지에 대입해 내담자의 직업 선호도를 사정한다. 간단히 써주시면 되고요. 직업 카드 분류법이 있죠. 직업 선택의 동기와 가치를 알아보는 것으로 직업 카드를 선호군, 혐오군, 미결정, 중성군으로 분류하여 흥미를 사정한다. 자, 뒤에 내용 꼭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흥미 평가 기법이 있습니다. 내담자에게 알파벳에 맞춰 흥미거리를 종이에 기입하게 하여 사정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작업 경험 분석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경험했던 일과 관련된 작업을 분석해 흥미를 찾아낸다.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흥미 사정에 관한 로의 2차원 분류 체계에서 6가지 수직 차원을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다 외워야겠죠? 자, 순서 보시면은 고급 전문 관리, 그 다음에 중급 전문 관리, 그 다음에 준 전문 관리 있고요. 그 다음에 숙련직, 그 다음에 반숙련직, 비숙련직 이렇게 나뉘어진다.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내담자의 흥미를 사정하는 목적 5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자기인식을 발전시킨다. 자기인식. 두 번째, 직업 대안을 규명한다. 세 번째, 직업 탐색을 유도한다. 네 번째, 직업 교육상의 불만족 원인을 규명한다. 다섯 번째, 여가 선호와 직업 선호를 구별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좀 보겠습니다. 자,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따른 직능 수준을 빈칸에 쓰시오 되어 있죠. 자, 먼저 관리자 있습니다. 4직능 혹은 3직능이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있죠. 4직능 혹은 3직능. 자, 관리자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3에서 8까지는 서비스와 판매 종사자예요. 2직능 수준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9번 있죠. 단순 노무 종사자 제1직능 필요하다. 그리고 추가로 군인 제2직능 수준 필요하다라는 거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직업 분류 개념인 직능, 직능 수준, 직능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직능이라는 것은 주어진 직무의 업무와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직능 수준은 직무 수행 능력의 고저를 말하며 정규교육, 직업훈련, 직업경험, 그리고 선천적 능력과 사회, 문화적 환경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직능 수준이다 라고 하고요. 직능 유형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의 분야, 사용하는 도구 및 장비, 투입되는 원재료, 서비스의 종류와 관련됐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직업 분류의 일반 원칙 2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포괄성의 원칙과 배타성의 원칙이죠. 포괄성의 원칙은 우리나라의 모든 직무는 어떤 수준에서든지 나눠놓은 분류에 포괄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특별 직무가 누락되어 분류가 어려울 경우에는 포괄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추가로 써주시면 좋고요. 자, 배타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같은 단위 직업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직무가 2개 혹은 그 이상의 직업으로 분류된다면 배타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유사 직무를 구분하는 기준 4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험이고요. 두 번째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이죠. 네 번째, 직무 수행자가 입직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험, 기능, 지식, 요건 요 4가지 일단은 외워서 풀어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일반적으로 직업으로 규정하기 위한 4가지 요건을 쓰고 설명하시오. 자, 자주 나오죠. 자, 먼저 첫 번째 경제성이죠. 자, 경제적인 거래 활동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즉 유급이어야 된다는 거죠. 무급은 직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이 경제성이고요. 계속성은 주기적이거나 주기적이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행하거나 행할 의지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것은 직업 계속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윤리성입니다. 자, 오타 좀 있는데, 자, 비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활동을 통한 경제 수익은 직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회성이 있습니다. 사회에 가치 있고 기여성이 있는 일이어야지 우리가 직업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계속성, 윤리성, 사회성 이 4가지 외워두시고 풀어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는 속박된 상태에서의 재반 활동은 경제성이나 계속성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활동을 2가지만 쓰시오. 자, 먼저 이 문제 보면은 우리 아까 여기서 나왔었죠? 윤리성.
그리고 사회성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 두 개가 없는 것이 뭐냐라고 묻는 것과 사실 비슷하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은 우리 윤리성에 맞는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말이 안 나오네요. 자, 두 번째, 수용자의 활동과 같이 법률에 의한 강제 노동을 하는 경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직업이라 당연히 볼 수 없겠죠.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일을 하는 벌로 받아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벌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은 직업이다 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다수직업 종사자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에 직업을 분류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정확히 뭘 묻는지도 알아야겠죠. 자, 먼저 다수직업 종사자란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한 사람이죠.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이 많겠죠, 사실. 그래서 어떻게 분류하냐? 먼저 취수조, 우리 취수조라고 외웠습니다. 자, 다수직업 종사자는 취수조다. 자, 먼저 첫 번째,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가장 오래 일하는 직업으로 결정한다. 일하는 시간이 가장 긴 게 첫 번째 직업이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입 우선의 원칙입니다. 자, 근데 보니까 취업시간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입, 뭐가 더 돈이 많이 벌어오는 직업이냐, 그걸로 판단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조사 시 최근 직업의 원칙이죠. 자, 요거는 우리 취수로 안 됐을 경우 그러면은 제일 최근에 일했던 걸로 우리가 직업을 분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다? 다수 직업 종사자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취수조는 다수 직업 종사자에서 분류하는 기준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과목도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10가지 문제를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바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 문제에 대한 대표적 분류법 중 윌리엄스는 변별 진단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 필기시험 때 많이 외웠었죠. 무, 불, 현, 모. 자, 이렇게 외우신 분들도 있으시고 무불, 흥, 현 이렇게 외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무선택이죠. 직업 선택을 해본 적이 없거나 선호한 직업 중 아직 선택을 못한 경우입니다. 말 그대로. 자, 요거 외워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불이죠. 불확실한 직업 선택. 자, 직업을 선택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선택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없는 상태죠. 자, 흥미와 적성이 불일치입니다. 흥미는 있지만 적성이 안 맞거나 적성은 일치하나 흥미가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죠. 자신의 능력보다 높은 직업이 아니라 낮은 직업이나 흥미나 적성과 관계없이 직업을 선택한 경우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다 라고 해서 윌리엄슨 하면은 무불흥현 변별진단 4가지다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윌리엄슨이 제시한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검사의 해석 단계에 이용되는 상담 기법 3가지를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자, 윌리엄슨이 말한 3가지는 뭐죠? 자, 직접 충고하는 것과 설득, 그리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직접 충고는 말 그대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상담자가 느끼는 솔직한 견해를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직접 충고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설득은 뭐냐?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논리적인 방법으로 검사 자료와 수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내담자의 진로 선택을 위해 이제 검사 자료나 비검사 자료의 정보들을 말 그대로 설명해 주는 단계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3가지가 결국 검사의 해석 단계에서 이용이 되고 있다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긴즈버그입니다. 긴즈버그에 따르면 직업 선택은 환상기, 잠정기 및 현실기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자, 현실기에 3가지 하위 단계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 이제 환잠현이죠. 환잠현 중에서 이제 현실기에 3가지 하위 단계를 쓰라는 거죠. 자, 탐색 단계 있습니다. 자, 이 탐색 단계에서는 먼저 직업 탐색과 직업 선택에 필요한 교육과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을 하는 단계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구체화 단계 보면은 직업 목표가 구체화되고 자신의 직업 결정에 내적, 외적 요인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단계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수화 단계입니다. 자신의 진로 결정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고도화, 세분화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탐구특 해서 현실기에는 탐구특
요 세 가지 하위 단계가 있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사 교류 분석 보겠습니다. 의사 교류 분석 상담의 제한점 세 가지를 쓰시오. 자, TA가 의사 교류 분석이죠. 자, 이 의사 교류 분석, TA의 주요 개념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있지만, 자, 과학적 증거로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요한 건 이거죠. 과학적 증거가 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죠. 자, 두 번째, TA의 많은 개념이 인지적이므로 지적 능력이 낮은 대상자에는 다소 부적절할 수 있다. 자, 인지적, 지적 능력이 낮은 대상자에는 조금 부적절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세 번째, TA의 주요 개념이 창의적이기도 하지만 추상적이어서 실제 적용이 어렵다. 즉, 우리 핵심 뭐다? 과학적 증거로 제시되기는 어렵다. 지적 능력이 낮은 대상자에게는 적용하기 힘들다. 그리고 다소 추상적이어서 실제 적용이 어렵다. 이 세 가지 핵심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교류 분석 상담에서 개인의 생활 각본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기본적인 생활 자세를 네 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I'm okay, you are not okay. 뭐 요 내용들 기억나시나요? 자, 한국어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에요. 둘 다 긍정이죠. 그래서 타인에 대하여 생산적인 인간관계를 가지는 부분이죠. 자, 근데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이다. 자, 그럼 타인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요. 자기 부정, 타인 긍정. 자, 그러면은 나는 부정이니까 자기 비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타인과 비교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나를 계속 비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기 부정, 타인 부정. 가장 최악인 단계죠. 세상에 대한 무기력함과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다. 자, 포기하려는 태도를 가진다라는 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교류 분석 상담 이론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조력하기 위해서 생활을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분석 유형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교류 분석 상담의 분석 유형 세 가지라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구조 분석이 있습니다. 자, 구조 분석은 뭐냐? 내담자의 성격을 구성하는 것으로 자아의 내용이나 기능을 분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담자는 부모자, 성인자, 어린이자로 구분된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교류 분석은 내담자의 행동과 태도를 봅니다. 그래서 타인과 어떤 자아로 교류를 하는지 분석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상보교류, 교차교류, 이면교류가 있죠. 기억나시죠? 자, 세 번째 게임 분석이 있습니다. 자, 내담자의 암시적이고 저의적인 교류를 정형화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자, 내담자가 말하지 않은 것들을 분석을 해보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 구조 분석, 교류 분석, 게임 분석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자, 의사 교류 분석 상담 기법에서 주장하는 역동적 자아 상태 세 가지. 아, 이거 뭐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대표적인 거죠. 부모자, 어른자, 어린이자. 이 세 개 있다라는 거 우리 필기 공부하시면서 외우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다음 문제. 힐리의 긍정적으로 자기를 인지하고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8가지 원칙 중 5가지를 기술하시오. 자, 이 문제는 사실 좀 인기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5가지만 딱 한번 정해보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양한 범위의 행위를 경험하고 숙고한다. 두 번째. 삶의 의미 있게 관찰하고 숙고한다. 3번. 역량이 있다고 기대되는 것을 개발하고 독려한다. 네 번째. 관찰된 피드백을 얻고 통합한다. 다섯 번째, 기록과 성취를 검토한다. 자, 이거는 뭐 딱히 뭐 외우기 쉬운 방법이 없어서 굳이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 출제되는 경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넘어가도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끝으로 부가급여 보겠습니다. 부가급여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부가급여라는 것은 말이 굉장히 긴데 정리해보면 이래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화폐임금이 있겠죠. 경상화폐임금이라고도 하죠. 자, 그 화폐임금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보상을 우리는 부가급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선호하는 이유를 좀 볼게요. 먼저 사용자가 선호하는 이유. 자, 조세 보험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부가급여만큼 화폐 임금이 줄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조세나 보험료는 화폐 임금에 따라 부담되기 때문에 요 조세나 보험료 부담이 줄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기 근속과 생산성이 향상되어 자, 이직률이 높은 경우 발생하는 훈련 비용 등을 절감하고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은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마찬가지로 세금 부분이 있어요. 근로소득세입니다. 자, 화폐 임금을 감소시킴으로 마찬가지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조세 혜택도 근로자도 있네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사용자와 동일한 이유가 있다는 거 연관 지어서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당도의 종류 4가지를 기술하시오 되어 있죠. 자, 우리 타당도 종류 4가지, 준거 타당도, 안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이렇게 4가지 있다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준거 타당도는 뭐냐? 자, 어떤 심리 검사가 특정 준거, 기준이죠. 특정 준거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간단히 써주시면 되고요. 안면 타당도는 검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타당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가 타당한지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비전문가들이 되겠죠. 자, 내용 타당도는 뭐냐? 검사의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영역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보는 것이다. 풀어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구성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 개념인자들이 실제로 측정 도구에 의해 제대로 잘 측정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용 타당도와 구성 타당도의 차이가 약간 모호하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잘 외워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준거 타당도 보겠습니다. 자, 준거 타당도의 의미를 쓰고 준거 타당도에 속하는 타당도의 종류를 2가지 제시하고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자, 까다롭네요. 자, 먼저 준거 타당도 보겠습니다. 자, 어떤 심리 검사와 특정 준거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라고 방금 봤는데요. 자, 종류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언 타당도 있죠. 자, 먼저 한번 예언해보는 거죠. 검사 점수와 미래 행위 측정치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어떤 적성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입사 후 업무 수행도가 우수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수하다. 그러면은 예언 타당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동시 타당도는 뭐냐? 타당성을 인정받은 기존 검사가 있어요. 그 기존 검사와 내가 요번에 새로 만든 검사 사이의 상관계수를 파악해 보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어 면접 시험의 타당도를 입증하기 위해 공인 영어 시험 점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공인 영어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라면 영어 면접 시험이 더 높을 수 있겠죠. 아, 그러면은 이 공인 영어 시험을 보는 것이 효과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시 타당도는 이제 동시에 타당도를 비교를 해보겠다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심리검사에서 준거 타당도의 개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3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셔도 되어 있습니다. 자, 타당도의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자, 첫 번째 표집 오차입니다. 자, 모집단 조사를 위한 표본의 표집 과정에서 초래된 데이터 수집의 오차. 자, 이거는 뭐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자, 두 번째, 준거 측정지의 타당도입니다. 자, 타당도겠죠, 결국에는. 준거 측정치가 해당 개념 준거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보는 타당도 검사가 당연히 검사의 준거 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신뢰도예요.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인데요. 신뢰도가 낮으면 검사의 준거 타당도가 낮아집니다. 즉,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를 계산하는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외울 거면은 표지 오차, 타당도, 신뢰도 이 3개가 준거 타당도 개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구성 타당도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 2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있습니다. 자, 꼭 외워주셔야겠죠. 변별 타당도가 있고 수렴 타당도가 있는데요. 변별 타당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검사의 결과가 그 속성과 관계없는 변인들과 낮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의 정도를 측정을 하는 것이다. 즉, 이 검사, 변별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관계수, 변별 타당도의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변별 타당도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수령 타당도는 뭐냐? 검사의 결과가 그 속성과 관계 있는 변인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렴 타당도는 상관계수가 높아야 수렴 타당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생애 진로평가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쓰고 생애 진로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3가지를 쓰시오. 자, 우리 생애 진로평가도 1차 때 많이 나왔죠? 자, 상담자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해볼 구조화된 면접 기법으로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적 평가 절차이다 라는 거. 우리 구조화된이라는 단어 하나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자, 얻을 수 있는 정보 3가지는 뭐냐?
자, 내담자 스스로의 가치와 자기 인식의 정도, 내담자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내담자의 교육 수준과 직업 경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그리고 세 번째, 내담자 자신의 기술과 유능성에 대한 자기 평가 및 상담자의 평가 정보가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직업 상담의 구조화된 면담법으로 생애 진로 사정 구조의 네 가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우리 1차 때 많이 외웠죠? 우리 진, 강, 요 이렇게 해서 외우셨을 겁니다. 자, 그럼 진로 사정이죠. 내담자의 직업 경험, 교육, 훈련 과정, 여가 활동에 대해서 사정한다. 요거 다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전형적인 하루죠. 내담자가 의존적인지 독립적인지 보고 자발적인지 진취적인지 파악하도록 돕는 것이 전형적인 하루를 보는 것이다.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강점과 장애죠. 내담자의 강점, 직면적인 문제나 장애, 그리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대처 자원이나 잠재력을 탐구를 하는 것이 강점과 장애다. 그리고 요약을 해보는 거겠죠. 내담자 스스로 자신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요약해보면서 자기 인식을 증진한다. 이 내용 꼭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생애 진로 사정 구조 4가지와 생애 진로 사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3가지를 쓰시오. 우리 앞에 나왔었던 정보 문제 2가지를 합쳐진 거죠. 자, 그래서 생애 진로 사정 구조 4가지. 강요 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정보 3가지 한 번 더 볼게요. 내담자의 스스로의 가치와 자기 인식 정도, 그리고 내담자 교육 수준과 직업 경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그리고 내담자 자신의 기술과 장점에 대한 가기 평가 및 상담자의 평가 정보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보시라고 제가 넣어뒀습니다. 자, 다음 문제.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중 진로 사정의 3가지 부분을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이거 무엇을 하는 건지 모르시면 안 되겠죠. 자, 이 3가지 부분은 뭐냐? 먼저 첫 번째, 일의 경험입니다. 내담자의 일의 경험과 관련하여 좋았던 점과 싫었던 점을 사정시켜 보는 거죠. 두 번째는 교육 또는 훈련 과정이에요. 똑같습니다. 내담자의 교육 또는 훈련 과정과 관련하여 좋았던 점과 싫었던 점을 사정하는 거죠. 그리고 여가 시간입니다. 내담자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사정을 해보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 역량검사와 속도검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런 문제 사실 자주 나오진 않는데 또 틀리면 억울하니까 보겠습니다. 역량검사란 수학 경시대회 같은 거죠. 시간 제한이 없고 어려운 문제로 구성되어 숙련도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시간 제한이 없고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문제 해결 초점에 맞추는 것이 역량검사다. 수학 경시대회죠. 속도검사는 뭐냐? 반대겠죠.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쉬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서 문제 해결보다는 숙련도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면 웩슬러의 지능 검사 중에서 이제 소검사 이런 것들이 속도 검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서 목적에 따른 훈련 방법 3가지를 쓰시오. 자, 요거 우리 많이 외웠죠? 양성 훈련, 향상 훈련, 전직 훈련 있죠? 자, 양성 훈련은 근로자가 직업에 필요한 기초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한 훈련이에요. 자, 그럼 향상 훈련은 업그레이드 된 거겠죠? 자, 기초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거나 지식 기능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보다 향상 훈련이다. 그래서 요거 향상 훈련은 약간 경력자한테 느낌이고 양성 훈련은 이제 신입 사원한테 하는 느낌이겠죠. 자, 그리고 전직 훈련 말 그대로 전직하는 거죠.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으로 종전과 유사한 직업이거나 새로운 직업을 위해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는 훈련은 말 그대로 전직 훈련이다. 우리가 전직을 하려면 그 전직에 맞는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전직 훈련이다. 이렇게 해서 풀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성 요인 직업 상담 이론에서 브레이필드가 제시한 직업 정보의 기능을 3가지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브레이필드가 제시한 3가지 중에 하나는 정보적 기능이죠. 정보를 제공해 내담자의 모호한 의사결정을 돕고 직업 선택에 관한 지식을 증진한다. 말 그대로 정보를 제공해준다라는 기능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재조정 기능입니다. 자, 재조정 기능. 내담자가 냉혹한 현실에 비춰 부적당한 직업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보겠다는 거죠. 자, 내담자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수도 있겠죠. 부모님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강요를 의해. 그래서 그거를 점검해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동기화 기능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직업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동기화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가 직업 선택할 때 적극적인 참여를 시키기 위해 동기화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직업 상담 3요인의 원리를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써주시면 되냐? 요거죠. 1번.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본인의 흥미, 적성, 능력, 가치관 등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직업에 대한 이해죠. 직업 세계에 대한 성공, 보상, 자격 요건, 기회 등 지식을 습득하고요. 세 번째, 자신과 직업 세계를 연결합니다. 자, 개인적 요인과 직업 관련 자격 요건 등의 정보를 기초로 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세 가지 요인 필요한 거는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신과 직업 세계의 연결, 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과정을 순서대로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자, 요거 우리 외우셨죠? 분종진, 예상추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자, 그래서 분 볼게요. 분석이죠. 내담자의 적성, 흥미, 지식 등 내담자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고 수집한다. 종합. 내담자의 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약하고 정리한다. 진단. 내담자가 가진 문제를 찾고 진단하고 해결을 위한 진단을 한다라는 거고요. 예측, 진단 결과를 통해 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상담, 내담자가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이제 개입을 하는 단계다 보시면 되겠고요. 추수 지도, 자, 직업 문제 해결과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도움과 지도를 하는 것이 우리 추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단어들 보고 내용 떠올려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과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차이를 두 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은 과거 경험을 중시하지만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은 현실을 중요시하죠. 자, 사실 이게 제일 외우기가 일단 쉽고요. 두 번째,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은 검사와 진단을 중요시하지만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은 검사와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1번, 2번 외우시기가 사실 제일 편하시고요. 3번도 있는데 한번 기억나시면 또 쓰실 수 있으니까. 자, 3번.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은 촉진적 관계 형성을 중시하지만 내담자 중심은 라포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거 두 개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내담자 중심 상담 기법에서 상담자의 태도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우리 내담자 중심이라고 하면은 내담자를 많이 신경 써준다는 거죠. 상담자가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뭘 해줘야 되냐? 먼저 일치성이 필요합니다. 상담자의 감정이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일치화시키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거 직면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무조건적인 수용이죠. 내담자의 말을 비판, 판단, 기준 이런 거 없이 그대로 수용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공감. 내담자의 감정과 경험을 상담자인 것처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느끼고 이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 세 가지도 꽤 자주 나오고 있으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 직업 적성 검사, GATB, 가츠비, 저는 개츠비라고 부르는데요. 자, 개츠비의 내용을 세 가지 쓰고 설명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세 가지 많은데 여기서 6가지를 써놨어요. 제가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먼저 지능, 일반적인 학습 능력, 설명이나 지도 내용, 원리 이해 능력이다. 지능은 자, 언어 능력은 뭐냐? 언어의 뜻과 그에 관련된 개념 이해와 사용하는 능력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수리 능력,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이다. 자, 그리고 4번 손 재치죠. 손을 마음대로 정교하게 조절하는 능력, 물건을 짚고 놓고 이런 것들이 해당하고요. 손가락 재치는 손가락을 정교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능력이고요. 6번은 운동 반응, 눈과 손 혹은 손가락 함께 사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3개만 쓰면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거, 잘 외워지는 거 3개만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성능 검사와 성향 검사에 해당하는 검사를 각각 3가지씩 쓰시오. 자, 조금 어렵죠? 자, 먼저 성능 검사 보겠습니다. 성능 검사는 지능 검사, 적성 검사, 성취도 검사 이렇게 있고요. 지능 검사에는 스탠퍼드 비넷 지능 검사,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 검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적성 검사에는 일반 직업 적성 검사, 개츠비가 있네요. 성취도 검사는 토익, 토플 등이고요. 뒤에 거 기억나시면 써주시면 되는데 아니라면은 앞에 성능 검사는 지능 검사, 적성 검사, 성취도 검사, 지적성이다.
성능 검사는 지적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일단 이거라도 외워주시고요. 자, 성향 검사를 보시면은 성격 검사, 승리 검사, 태도 검사 있습니다. 성격 검사는 성격 오요인 검사, MBTI 그리고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 있고요. 흥미 검사 우리 많이 배웠죠. 스트롱 캠벨 흥미 검사, 쿠더 직업 흥미 검사 있고요. 그리고 태도 검사는 직무 만족도 검사 있죠. 자, 그리고 성능 검사는 지적성을 가지고 있고요. 성향 검사는 성흥태를 가지고 있다. 성흥태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도식화해서 외워주셔서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행동주의 상담에서 노출치료법의 세 가지 방법을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제가 네 가지를 써놨는데 먼저 제일 쉬운 거는 홍수법이에요. 한 방에 홍수처럼 한 방에 공포작에 직면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개를 나머지 두 개를 선택해서 외워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실제적 노출법. 말 그대로 실제로 공포작에 노출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심상적. 상상으로만 하는 거죠. 내 마음적으로, 심상적으로 공포작을 상상시켜서 노출시키는 거고요. 점진적 노출법은 말 그대로 수위가 낮은 공포자극부터 높은 쪽으로 점차 노출시키는 약간 체계적 둔감법 같은 느낌이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외우기 쉬운 거 3개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행동주의 상담에서 불안 감소 기법, 학습 촉진 기법에 대해서 3가지씩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불안 감소 기법은 우리 홍수법, 주장훈련, 체계적 둔감법 이렇게 있고요. 학습 촉진 기법에는 강화, 변별학습, 토큰법, 모델링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학습 촉진 기법은 도식화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강변모토라고 저는 외웠는데 지금 뭐 거꾸로 해놓긴 했는데 이 학습 촉진 기법 4가지를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왜냐?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행동주의 상담의 치료기법 중 적응행동 증진기법 3가지를 설명하시오. 적응행동 증진기법 3가지가 뭘까요? 자, 우리 방금 외웠었던 거 있죠? 자, 우리 강화, 변별학습, 토큰법, 모델링, 학습 촉진기법이었는데, 요게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구나. 적응행동 증진기법이라고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아까 외웠었죠? 그래서 강변모토라고 외워주시면 좋고요. 강화부터 보겠습니다. 자, 설명하시오 되어 있으니까. 자, 강화. 학습자에게 강화물을 제공하여 특정 행동의 빈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잘하는 걸 좀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변별학습. 자극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변별력을 주는 변별학습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모델링은 말 그대로죠. 모델을 하나 섭외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결과를 관찰하는 것이 모델링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토큰법은 우리 말 그대로 토큰, 보상을 주는 거죠.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원하는 물건과 교환 가능한 토큰을 주는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변 모토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과목도,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